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테스트 공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텐데, 아마 관세 관련된 관세 그래프는 이전에 녹화된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면 그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요 6가지입니다. 관세 효과. 근데 이 관세 효과는 앞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육의 경제학적 함의란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 이건 어떤 재화일까요? 먼저 이제 가치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치제는 국가 입장에서 국민들이 좀 많이 소비했으면,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예방접종을 많이 맞는다거나 또는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 내지는 국민들의 이제 도덕적 함양 뭐 이런 것들 이런 지식적인 이 양이 증가되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좀 장려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국내 투자 외국 기업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간다. 이건 절대 답이 안 돼요.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돈을 벌어가지만 우리에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본원 통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이제 사용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지폐, 뭐 동전, 뭐 이런 것만 본원 통화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한 2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시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에 맡겨놓은 돈들, 이런 뭐 지급준비율 이런 돈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본원 통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확장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브레튼 우드 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1944년 미국 주도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끝났다고 본 거죠. 이제 아직 이제 태평양전은 아직 안 끝났지만 독일은 이제 항복을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 주도로 해서 세 가지죠. 첫 번째 국가가 파산 위기에 가면 덜 빌려주자. IMF 다 부서졌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부서졌으니까 다시 짓자.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교육 못했으니까 교육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ITO. 그래서 I가 3개예요. IMF, IBRD, ITO. 근데 ITO는 안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가트 체제로 갔다니 그렇게 한 건 이건 국제 경제학 역사적인 측면인 거고, 브레튼 우드 체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금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하고 연동시켜서 쓰자. 한마디로 고정환율 제도를 이제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달러를 쓰되 나중에 달러를 가지고 오면 뭐 1온스에 35달러 바꿔줄게. 근데 그게 쭉 이어지지 않았던 얘기죠.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계속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변동했어요. 그럼 나빠진 거죠. 한마디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막 너도 나도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제 71년도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크게 2가지 하시는데, 하나가 금태환 정지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뭐 폭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자 이제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생적 질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세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은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줄게 만들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뭔데요?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소비자 잉여도 극대에 갈 수 있고 생산자가 극대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세금 안 걷으면 국방은요, 외교, 치안,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잉여 감소분, 뭐 생산자 잉여 감소분, 근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감소했는데 누군가가 국가 내 누군가 가져가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순환. 누군가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받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은 있는데 받아간 사람이 없으면 얘를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사회적 순손실. 이 사회적 순손실이 커질수록, 그죠? 커질수록 이제 나쁜 건데, 세금은 사회적 순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세, 세액을 높이면 정부가 걷는 세금의 그 양이 증가한다. 이 답은 항상 이 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율이나 세액을 높이게 되면 사회적 순손실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세금 거둘 때 이제
그림을 이제 적당히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싹 해서 야, 이제 이게 자율경제 체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도 세금 안 걷으면 오케이. 여기 위쪽 소비자이냐 생산자이냐 다 좋잖아. 근데 정부가 이 재화에 대해서 뭐 그래서 뭐 10,000원의 세금을 걷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고 생각해서 이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이제 이 각도가 45도라면 그렇죠? 정확하게 탄력 이 기울기가 둘이 똑같다면 45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도 둘이 똑같다면 정부가 세금을 10,000원 걷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5,000원 부담해요. 생산자가 5,000원 부담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15,000원 내고 생산자는 15,000원 받아서 10,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자기는 5,000원 가져요. 그러면 생산자도 5,000원을 그렇죠? 잃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거고 소비자도 5,000원을 냈으니까 10,000원이 딱 맞잖아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소비자는 15,000원 냈고 생산자는 5,000원 가졌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게 10,000원이 되는 거죠. 10,000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게 그 위쪽에 여기가 바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 부분 그리고 아래쪽 그렇죠? 아래쪽 여기가 생산자 잉여의 감소 부분. 그런데 사실 앞에 삼각형이 요만하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요것 중에 요거는 소비자가 잃어버린 거고 요건 생산자가 잃어버렸는데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냐면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세액을 높였어요. 20,000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야 20,000원 받을게. 그렇게 되면 쭉 뒤로 간다는 거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렇죠? 그럼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이 바로 뭐다? 이만큼이 그렇죠. 사회적 손실이 돼버리죠.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딱 보시면 뭐 후생이 감소한다. 수입품의 수입량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관세.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관세 그래프는 이거는 세금 그래프고요. 관세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사실 관세는 이렇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 그림에서 이거는 이제 자 그림은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건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뭐 섬유 가격, 섬유 수량이 있는데 원래 이 나라의 가격은 높았어요. 이만큼 높았던 거죠. 이 나라의 가격은 높아서 교육이 없을 때.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국제 가격이 여기까지 있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나라가 소국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입하게 되면 이 나라의 가격이 국제 가격까지 쭉 빠져요. 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만큼이 가격이었는데 이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소비자가 사용하는 양이 이만큼, 소비자가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좋다.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생산자들은 기존에는 이만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생산 안 해요. 왜? 너무 가격이 싸졌잖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만큼 쓰겠다고 했고 생산자들은 이만큼 만들었으면 이만큼이 뭐가 생길까요? 예, 바로 수요가 생기겠죠. 그럼 초과 수요는 그만큼을 뭐 하겠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 이제 이 개념인 거예요. 이만큼 수입해 오는구나. 그런데 봤더니 이게 섬유가 이거 굉장히 그렇죠. 이 지역 사회 내는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 나라 그 공장에 계신 사장님들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못 내려오게 막았어요. 뭘로? 관세로. 싹 여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갔다. 이 개념이에요. 못 내려갔다. 그러면 원래 관세가 없으면 소비자가 이만큼까지 소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까지 하니까 그 밑에 보시면 자 C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쁘게 안 그려지네.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 잃어버린 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예, 착한 사람들은 다 보여요. C, D, E, F.
여기. 요 부분. 이건 원래는 누가 가져? 관세가 없다면. 그렇죠. 소비자가 가져야 되는데 소비자가 관세 때문에 덜 소비하게 돼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고, 그중에 C는 생산자가 가져가고. 자, 원래 관세가 없으면 이만큼 수입돼야 되는데 수입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이 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요 2. 그렇죠? 요거는 뭘까요? 요만큼이 관세고 요만큼이 수입량이니까 정부의 관세, 재정 수입. 그 중에 요 삼각형 두 개, D, F. 그렇죠? 요 그림에서 요 대문자네요. DF는 아무도 못 가져가는 사회적 순손실. 그렇게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 부과 이전에 관세 부과 이후. 변화는 뭐냐면 이제 관세 부과했을 때 뭐 증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비자 잉여가 관세 부과 이전에는 다예요. A, B, C, D, E, F까지 다인데 관세 부과하니까 A, B만 가져가죠. 소비자가. 그럼 그 밑에 있는 C, D, E, F는 소비자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한 거죠. 변화해서 생산자 잉여가 G에서 C까지 변화가 C, 정부의 관세 수입이 없다가 F, 2죠, 2. 그래서 플러스 2. 그러니까 소비자가 잃어버린 C, D, E, F 중에 생산자가 C 가져가고 정부가 E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져가는 D, F는 마이너스, 사라졌다. 바로 사회적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테스셋 140, 제가 전에 141 01에서 모라토리움 관세 효과 수입 할당시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 가서 다시 공부하시고요. 문제만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답은 맨 밑에 있죠.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죠. 관세를 높일수록 정부의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관세가 없는 경우에 비해 후생이, 이제 한마디로 소비자 웰페어, 즉 복지가 감소하는 거 맞죠? 생산자, 소비자 잉여가 줄었으니까 수입 후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게 맞고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요. 그날의 교육적 관세가 교육 조건이 나아지겠지, 개선되겠지.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답은 이제 5번. 관세율을 높일수록 정부의 관세 재정 수입은 증가한다. 이게 항상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액을 높인다고 관세 그 증분이 커지지는 않는다. 뭐가 더 커진다? 사회적 순손실이 더 커진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육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이제 틀린 것, 잘못된 것인데, 앞에 얘기했듯이 교육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그렇죠? 교육도 많이 받고, 메리트, 즉 가치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물론 사실 이제 교육은요, 이게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재는 아니에요. 공공재는 보통 우리가 보통 비경합성, 비배제성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건 재화예요. 재화인데 이제 정부가 가치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무상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교육은 절대로 공공재가 아니네요. 그렇죠? 왜 교육시장 있잖아. 학교 갈 때 돈 내야 되는데 뭐 보조를 해준다는 거지 전적으로 100% 정부가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놔두시고 4번. 자, 양의 외부 효과, 교육, 뭐 예방접종, 이거는 이제 이 외부 효과는 게 뭐냐면 externality, 그러니까 externality effect라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돈을 냈으면 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한테 좋은 거니까 뭐 사적 자원을 얘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외부 효과는 게 뭐냐면 누군가는 아무것도 노력 안 했는데 얻는 게 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 보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시장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득을 본다. 양봉업자인데 꿀 키우는 아저씨인데 정부가 전국에 꽃 관련된 나무를 1,000만 그루 심었어요. 그럼 그분은 이득을 많이 보겠죠. 왜? 벌들이 먹을 게 많잖아요. 꿀. 근데 그분 그 벌통 앞에 누군가가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었어. 애들이 막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왜 손해가 났지? 플라스틱 공장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외부 효과인데, 자,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이제 이득을 보게 되면 양의 외부 효과, 손해를 보게 되면 음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죠? 이걸 바로 외부 효과를 하고요. 자, 5번의 산불 정책은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는 경쟁을 놔둬야 되는데 정부가 막은 거예요. 과거에 너무 이제 심한 그런 게 있었기, 뭐 과외도 심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경제를 겨차, 뭐 아버지, 할아버지의 부가 뭐 손주에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산불이 뭐였냐면 그 기여 입학제, 대학 갈 때 돈 내고 가는 거, 이거 못하게 하죠. 기여 입학제.
본고사 이것도 못하게 하죠. 그다음에 고교 등급제 옛날에는 얘는 최 1등급 학교 2등급 이렇게 나눴을 때 그것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산불이 기여입학제, 본고사,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등급제 이거 다 없앴던 게 바로 삼부정책. 사실 시장 논리에 맞지는 않죠.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답은 3번. 그러니까 답을 3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4번, 5번의 개념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죠. 목적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일반에서 활용하게 된다고 교육 재정이 줄어들진 않아요. 네. 세금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이거죠. A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답 아닌 거. 얘네들은 착취한다. 우리나라 감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시면 안 되고 빨리 찾아요. 자, 2번. 우리의 GDP가 늘어나고 국내 안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A국의 국부는 늘고 우리의 국부가 감소한다. 답 아니고요. A국 기업이 우리 공장에 생산 수출한다면 우리의 국부 늘어나지만 국내 시장 판매하면 국부 유출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과실송금이 뭐냐면 더 많이 내보내는 거죠. 과실송금한 돈을 국내 대체에 투자하면 늘어나겠지만 송금하는 국부 유출 이런 거 아니 그 기업들 왜 들어왔겠어요? 돈 벌려고 들어온 거죠. 그럼 처음부터 돈 벌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경제적 시너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 소비자 입장 싼 물건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국부 유출, 매국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서 세금을 높인다. 요즘 전체적인 추세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예요. 들어오라고 와서 만들라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죠. 자, 답은 2번. 자, 본원 통화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통화 딱 지폐, 딱 동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 더 들어가요. 시제금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금융에 맡긴 돈들, 가지고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1번. 이거는 이제 공식인데 통화량에 통화 승수를 곱하면 본원 통화된다가 아니죠. 그렇죠? 통화 승수를 이 본원 통화에 곱하게 되면 통화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본원 통화에다 통화 승수를 곱해서 통화량을 구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 화폐 보유액에 금융 보유예금 하나 빠진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이들로부터 외환을 매입 또는 금융시장에 군국제 사들면서 공급한 지폐 주와 총량을 말한다. 이게 딱 정답이에요. 그렇죠? 시제금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간 보유액의 주주 예치금도 그러니까 다 합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답이 3번이라는 거죠. 3번. 자, 브레튼 우드 체즈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끝날 때쯤에 미국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해야 된다. 개인이 돈이 모자라면 은행이 돈이 모자라면 중앙은행이. 근데 중앙은행 돈이 모자라면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런 국가들에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 전에 국가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돈을 빌려주자. 그게 바로 IMF, 그 기구를 IMF라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는 이제 통화가 5가지 정도가 이제 금고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달러, 유로화, 위에나, 엔화, 파운드. 순서가 그 안에 있는 양의 순서고, 그러면 한 2016년도 정도 이제 위에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돈 국가마다 부여된다. 그걸 바로 SDR이라고 해요. SDR, Special Drawing Right, 특별 인출권. 그 국가들은 와서 자기네 부여된 SDR만큼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가지고 가는 거죠. 가상의 금고에서 빌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든 게 바로 IMF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많이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서로 폭격하느냐고. 재건해야겠다. 그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겠다. 그 기금을 이게 바로 IBRD라고 하죠.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근데 지금 없어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개명했어요. 이름이 그게 지금의 월드뱅크죠. 월드뱅크. 그리고 하나가 더 만든 게 바로 ITO.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그래서 그 ITO 안에 있는 부속 체제로 가자 가트죠. 가트. 그래서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하고 주로 이제 관세 낮추는 거예요.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해서 관세 막 높여놨는데 그러면 안 돼. 낮춰서 무역 활성화 시켜야지. 무역이 좋잖아. 회사에. 그래서
모여서 한 방에 해결하자 라운드 회담. 그래서 몇 번 했는데요. 총 8번 했습니다. 8번 8차. 우리가 기억하는 건 8차 우루과이 라운드, 그게 마지막이었었죠. 1차 제네바, 2차 안시, 3차 토케이, 4차 제네바, 5차 딜론, 6차 케네디, 7차 동경, 그리고 8차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관세를 낮추자.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이제 나왔던 결과물이었고요. 자, 빨리 봅시다. 국제통화기금 장살 맞죠? 달러와 기축통화라는 금환본이제. 야, 달러 써. 나중에 쓰다가 종이 그죠? 막 낡았으면 갖고 오면 바꿔줄게. 금으로. 그다음에 환율 변동은 국제수경 바로 이거는 어떤 환율이었을까요? 예, 바로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그리고 4번 고정환율제도 시스템. 국제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과 달러의 신뢰도 증대가 아니야. 이게 떨어져요. 국가의 이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죠? 신뢰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진 거죠. 그렇죠? 낮아지면서 베트남 체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요. 금을 바꿔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금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몰라. 일명 이제 BJ야, 배째라가 나오는 거죠. 하면서 금 태만을 정지시키는 닉슨 대통령의 이제 발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바로 변동 환율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갖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 하게 되면 자생적 질서.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케인즈 때요. 케인즈랑 이제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케인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급을 창출해서 국가가 이제 주도한다. 하이에크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믿는다. 그죠? 사람들의 이 지식 내지는 자생 질서에 의해서 이 전 세계 경제가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던 이런, 그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건 답은 4번인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에크의 이론적 생각, 분권화 효율성, 가격 정보 전달 기능,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적 자원 배분, 경제 의사결정 뭐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식, 뭐 암묵적 지식, 그렇죠? 이 지식 얘기하는 지식. 그런데 이기적 행동이 꼭 필요할 필요는 없어요. 경제 주체 이기적 행동에 의한 효율적인 자본 배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아담 스미스 생각과 비슷하죠.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저녁에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양초 밑에서, 그럼 이제 만든 사람이 4명 나오죠. 빵을 만드는 사람, 고기를 말했죠, 파는 사람, 와인을 제조하는 사람, 그리고 양초를 제조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 주고 고기를 주고 양초를 주고 와인을 줬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타심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이기심이다. 왜? 제일 잘하니까. 빵을 제일 잘하고 고기를 제일 잘하고 양초를 제일 잘하고 와인을 제일 잘하니까 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기심들이 모여서 그 사람은 그걸 제일 잘하니까 잘하는 거 모여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치자면 4번은 아담 스미스 생각에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개념이었고, 아무튼 하이에크는 뭐 이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5번 분권, 가격 정보 기능, 메커니즘, 효율적. 그러니까 케인즈 입장에서는, 케인즈 때 동시대 사회의 생각, 케인즈는 국가 주도로 공급을 창출해서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사결정, 지식,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